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얘기를 정말 맛깔나게 하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능청스런 그 말솜씨에 한참 웃다가 보니 어느새 시대적인 아픔에 희생된 한 모자의 이야기로 흘러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겪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전쟁 전후를 살아냈던 우리네 선조들을 다시 한번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도깨비 할머니 송영. 사람들이 38년 전에 있었던 전쟁의 희생자에 관해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나는 서다바꿀 할머니를 늘 떠올리곤 한다. 그녀야말로 가장 분명하고 명백한 희생자일 뿐 아니라 가장 무고한 희생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와 우리 집 식구들은 그녀를 서다바꿀 할머니라고 흔히 불렀지만 진짜 명칭은 제식염리 그리고 성산댁 등 두 개나 따로 있었다. 어렸을 때 난 성산댁을 주저없이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가 정말 할머니로 불러도 좋을 만큼 많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니, 그 반대였을 것이다. 지금 추측해보면 그녀의 나이가 우리 어머니와 비슷했거나 도리어 그보다 한두 살 아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아들 제식이 나이로 미뤄봐도 그렇다. 우리 어머니는 전쟁이 있던 무렵에 고작 40으로 접어든 그야말로 젊은 부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식이 엄마를 내가 그때 꼬박꼬박 할머니라고 부른 건 그녀의 얼굴이 적어도 외견상 할머니처럼 이미 쭈글쭈글 늙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허리도 꼬부랑 할매처럼 그때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도 할매처럼 느릿느릿 걸었으며 말씨 역시 할매처럼 느리고 굼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아도 성산댁 나이를 측량할 길이 없었다. 자기 나이보다 20살이나 30살쯤 더 들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어쩌다가 발견하는 수가 있다. 짧은 시간에 긴 세월을 살아버린 사람이다. 서다바꿀 할머니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 그 때문인지 제식엄마는 자기 나이를 밝히는 법이 없었고 아무도 제식엄마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제식엄마가 그렇게 일찍 늙은이가 된 건 일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 자신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림없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다. 제식엄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는 것도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로 알고 부랴부랴 그 말을 부인했다. 자기는 큰애기 때는 물론 들일을 많이 했고 새댁이었을 때부터 남의 집 살을 하느라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남의 집을 드나들긴 했지만 사실은 꾀만 부리고 하는 척만 했을 뿐 정작 몸을 바쳐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제식엄마의 성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그녀의 지나친 겸손이었다. 그 겸손이 지나쳐서 잘못 생각하면 비굴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오래 그녀를 알다 보면 제식엄마의 심한 겸손은 그녀의 몸에 착 달라붙어서 그녀의 용모와 거동과 말씨와 한데 어울려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조금도 어색하지가 않았다. 좋게 말하면 천성으로 그녀가 그런 겸손을 타고난 셈이고 나쁘게 보면 오랜 하인 생활의 습성이 몸에 배어버린 탓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마 내가 보기엔 두 번째 판단이 더 맞는 말일 것 같다. 제식엄마는 우리 집에 일을 다니기 전 바로 그 집에서 해방이 되던 해까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일본인 가족의 하인으로 일했다. 그 횟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이전에도 그녀는 읍내에 다른 일본집을 전전하며 하인 노릇을 했었다고 한다. 일제 땐 먹을 것이 귀해서 일본인이 아니면 따로 사람을 부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식엄마가 일본인 가정만 찾아다니며 일을 해준 까닭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마지막 일본인 상전이 읍내를 떠나갔다. 제식엄마가 우리 가족과 최초로 만나게 된 장면이 재미있었다. 상전이 떠난 뒤에도 그녀는 다른 일본인이 그 집에 올 줄 알고 날마다 빈집에 와서 새 주인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녀 말에 의하면 자기는 해방이 뭔지도 몰랐고 또 해방이 되었다든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일본인들은 이제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워낙 허풍이 심하고 능청맞게 허풍을 잘 떠는 제식엄마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아주 부정할 근거도 없었다. 이건 어머니 얘긴데 우리 가족이 새 집으로 옮겨갔을 때 은 모르는 여편네가 마당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사람과 짐이 나타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불이 나게 달려와서 짐을 받아 옮기고 방과 마루를 걸레로 닦아내고 종일 쉬지 않고 이사 뒤치다거리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녀가 제식엄마였으며 그것으로 우리 집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엔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 불러왔기 때문에 요즘 풍속으로 치면 파출부 노릇을 했던 셈이다. 제식엄마는 겸양이 철철 넘치고 무엇보다 주인 마나님 기분을 잘 맞추는 기술이 뛰어났지만 내 기억에는 그녀의 가장 걸출한 기능은 이야기 솜씨였다. 그녀는 정말 뛰어난 이야기꾼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녀를 못가게 붙잡고 새벽이 될 때까지 그녀의 치마꼬리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내가 이야기라는 것에 최초로 재미를 붙인 것도 제식엄마를 통해서고 특히 귀신이라든가 도깨비 등 이른바 영혼 세계에 관해 나를 눈뜨게 해준 것도 제식엄마였다. 그 무렵에는 내가 읽을 만한 책이 전혀 없었다. 우리 읍내에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일본 고서적을 조금 쌓아놓고 팔다가 그나마 수지가 안 맞아 문을 닫고 말았다. 동화나 만화책을 무척 읽고 싶었으나 그런 책을 손에 넣긴 불가능했으며 잘하면 어느 부잣집 아들이 학교에서 만화를 보고 있을 때 옆에서 잠시 훔쳐보는 기회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제식엄마 이야기는 마치 사막의 단비처럼 나를 꼼짝 못하게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녀는 영계에 관한 이야기가 전문 분야였는데 귀신이나 도깨비에 관해선 나의 최초의 스승이었던 셈이다. 서답바꿀 할머니, 어저께는 이야기 해준다고 해놓고 왜 그냥 가버렸어? 제식엄마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는 눈치가 보이면 나는 재빨리 옆으로 다가가서 미리 선수를 쳤다. 아이고 대련님, 고단하고 바빠서 그랬지. 이 다음에 해주면 되지 뭘. 뭐 그 이야기가 끝이 있고 때가 있간디. 오늘은 꼭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라오. 한번 약속했은 게로. 안 해주면 못 가게 문을 잠가버릴란 게로. 웜에 대련님 땜시 나 오늘 집에 못 가게 생겼시야. 어찌고 한단가 이 일을. 마님, 나 대련님 땜시 집에 오늘 못 가겠으라오. 문을 잠가버린다고 안 오요. 제식엄만 일부러 허풍을 떨며 어머니에게 하소연했다. 멋을 그럴랍디여. 고년시 해보는 소리제. 이따 살짝 조가 해주시오. 그러고 가도 안 늦겠구만. 시간 여유가 있을 땐 어머니도 내 편을 들었다. 전문가가 대체로 그렇듯 제식엄마도 이야기를 함부로 아무 데서나 떠벌리지는 않았다.
그녀의 입을 열게 하려면 진땀 꽤나 흘렸다. 뭔 이야기를 할까? 드디어 제 시엄마가 토방에 주저앉았다. 도깨비. 나는 귀신이나 산신령 이야기보다 도깨비 이야기가 제일 흥미있었다. 도깨비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그 중간치쯤 되는 존재였다. 도깨비 이야기엔 사람의 땀냄새와 체온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런 게 내가 한 번은 서답밖으로 밥 멜라고 새벽에 일찌감치 나갔는디 너무 일찌감치 나갔는가 앞이 어슴어슴한 게 잘 안 보이더란 게. 거시기 거그는 도깨비들이 영감부터 손주까지 살고 있는 걸 암시로도 헐 수 없이 일을 해야 한 게로 나갔지. 아 그란디 앞이 비야 사람이 걸어가든가 말든가 할 거다니요. 그래도 걸어갔지. 은재는 뭐 보인디만 등격간디. 걸어가는디 느닷없이 저 멋이란가 하는 것이 네 연병어를 잡것들이 뒤에서 따라오더란 게. 시방 그런 게 묻더리 따라온다라고 했지라오. 그 연병 육실을 잡것들이라고 했지. 영감이여. 할아버지 도깨비? 아따 우리 대련님 영특한 거 족가봐야 그저 한 말 오면 두 말 알고 두 말 오면 세 말 한 게. 그런 게 잡것이 아까부터 날 따라왔던갑서. 옆에서 저벅저벅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란 게. 나는 모른 척하고 있었지. 요것이 또 무슨 수작하려고 이런 거 험시로도 나는 모른 척하고 걷는디. 그 잡것도 시상찮게 타들어갔고 아무 말 않고 끝가장 밖가장 따라오더라고. 나도 오기가 나서 그냥 밭을 호미로 매기 시작했지. 아 그란디 시상에 베일리다 있단 게 요것이 나랑 같이 밭을 매더란 말이여. 호미로 밭 긁는 소리가 똑똑하게 들렸은 게 바로 내 옆에 딱 붙어서 나랑 똑같이 호미질을 하더라고. 참말로요? 그야 참말이지. 내가 벼락 맞고 창시가 10번 터질라고 되려님한테 거짓말을 할까이. 재미없어? 없으면 나중에 또 허재. 아니라우 재미있어라우. 그래서 어쨌는디요. 어쩌기는 어쩌겠어. 나는 좋아서 죽겠지. 서방 죽고 산에 도움받긴 처음인디 춤이라도 추고 잡지. 이놈의 밭을 혼자 다 멜라면 하루 종일 땅바닥에 엎졌어도 모자란디 영감 도깨비가 허럼시 불쌍한 줄 알고 도와준 게 속으로야 좋아서 죽겠지. 그란디 날이 밝아진 게 요것이 어디로 살짝 가버리더라고. 호미 소리가 안 들리길래 돌아다 본 게 폴새 없어졌더라고. 호미는 어딨어요? 밭은 어쩌고요? 어따 영악하기도 하네. 그렇고 모를 줄 알아단 게 그 연병을 하다가 맞아 죽을 영감탱이가 날 속였다고. 호미가 있기는 지랄한다고 있어. 밭도 그렇게 매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지. 어쩐지 오늘은 착한 일 한다 하고 생각했는데 연병할 것이 또 날 속이더란 게. 제 시엄마는 몸을 슬슬 일으켰다. 서답바꿀 할머니 이야기 더 없어요. 날이 그라고는 금방 밝아버렸는데 뭔 이야기가 더 있겠소. 인자 대련님 잘 때 되었는데 그만 자야지. 내일은 날 아니간디. 아이고 난 안 잘란디. 벌써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어쩐디야. 재미도 없구먼. 인자 재밌는 거 한 개만 더 해주시오. 예 그러면 더 말 안 할랑게로. 아이고 마님 나 그만 가야 쓰겄는디 어쩐단가요. 제식이가 시방 눈 빠지게 기다리겠구먼. 가서 밥도 해줘야 하는디 되려님이 이야기만 자꾸 졸라 쌍겨로. 제 시엄만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다. 어머니가 나를 책망했다. 그러나 난 막무가내로 그녀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한 개만 더 해달란 게로요. 재밌는 걸로. 아유, 그러면 빨리 헛게. 아이고, 우리 제식인 배고파서 죽었겠다. 저 거식이 그때가 언제더라. 재작년 가을이었제. 재작년 가을인디 이삭 주설라고 저녁 나절에 혼자 서다바꿀로 나갔제. 아, 그런디 멀쩡하던 날씨가 내가 북문고개를 넘시로부터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이. 마음 같았으면 돌아오고 싶지만 그날 저녁거리가 없는데 어찌고 돌아오겠어.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빻아서 제식이 죽이라도 끓여줄라 그랬는데 그런 게 비가 오거나 말거나 막 걸어갔지. 그런데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앞이 안 보이더라고. 난 그래도 막 걸어갔지. 그때 내 앞에 무엇이 나타났는 거 허니. 어디 우리 대련님 한번 맞춰볼까? 무엇이 나왔을까? 도깨비. 아니요, 요참엔 도깨비는 아니고 다른 것인디. 아따 바쁜 게 기양 헐란다. 내 앞에 무엇이 나왔는 거 허니. 아이고, 나도 시상 나와서 볼 것 안 볼 것 타범시로 살았지만은 그때 마침 무서워한 일은 한 번도 없단 게. 도깨비라면 10마리도 당했지. 이놈의 것은 시상 나와갖고 처음 본 게 귀신인지 산신령인지 아니면 염라대왕 신부로 모신 대왕님 둘째 아들님인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따, 그건 무엇인디라오. 시뻘건 불덩어리였지. 아니, 뻘겋고 퍼렇고 푸둥둥 하더만. 난 그런 불덩어리는 처음 봤다고. 시뻘겋고 푸르둥둥한 불덩어리가 느닷없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싸묵싸묵 날아오는디 나는 아들도 못 보고 죽는 줄만 알았지. 그래서 먼저 시상 뜬 영감한테 말했다고. 영감, 아직 우리 제식이 장가도 못 보냈는데 내가 시방 가야만 좋겠소. 갈 때 되면 내 어련하게 알아서 갈랍디여. 저놈의 불덩어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제발 시방 나를 해코지 언어게 말 좀 해주시오이. 그랬더니 영감이 알겠다고 하더라고. 제식엄만 19살에 제식이를 뵌 몸으로 과부가 되었는데 고인이 된 영감과는 늘 수시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 도중에는 흔히 자기네 영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곤 했다. 이를테면 제식이 엄마가 위기에 몰렸다든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는 제시가범은 일종의 수호신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나는 영감 말을 믿은 게 그때부터 겁 안 내고 걸어갔지. 우리 영감은 헛소리하는 영감은 아닌 게. 그랬는데 이상하더란 게 이쪽으로 사정없이 달라들던 불덩어리가 그참엔 움직이들 않고 그 자리서 빙빙 돌기만 하더라고. 더는 움직이려고 않고 말이여. 겁도 없이 난 그 불덩이 옆으로 갔단 게 거기가 어딘고 하면 논바닥이었다고. 그런데 뭔 이삭이 그렇구나 많이 그 자리에 있지. 소쿠리로 글씨 다 못 따먹었더란 게. 마님, 내 발 쪼까 들어보시오이. 그 이삭들을 다 주워다가 뽀사본 게 쌀이 서말 나왔단 게요. 예끼 서말은 뭔 서말. 서대나 되었겠제. 어머니가 가당치 않다는 듯 반박했다. 아니란 게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혓바닥을 잘라버려도 내가 원망 안 할 텐데. 아, 쌀 서말 찧어갖고 밥도 해먹고 호박떡도 해먹은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단 게요. 제식엄마 허풍은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어머니는 그 이상 대꾸는 안 했다. 제식엄마가 말을 이었다. 그런 게 그 불땡이가 뭔 불이겠소. 우리 영감이 나 이삭 주스라고 자리 아르켜주려고 나온 불이제.
그 불은 어디로 갔는디라오? 내가 물었다. 아따, 가긴 어디로 가. 나 자리 아리켜주려고 나왔은 게 인자 그만 들어가야지. 산신님 계신 자리로 돌아갔겠지. 아이고, 인자 나도 그만 갈란다. 우리 제식이 눈이 500리나 들어갔겠는디. 제식 엄마는 어머니에게 쌀 2대, 보리쌀 1대, 그리고 김치 한 폭을 얻어 보물단지처럼 앞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가기 전 어머니가 저녁을 먹고 가라고 말하면 그녀는 굳고 사양하곤 했다. 아이고 마님, 나 배 안 고프단게라오. 아까 빨래 할 때 고구마 머리통만 치나 큰 놈을 혼자 다 먹었는디 시방 몸배가 고프겠어. 어머니가 쌀이나 반찬을 줄 때도 제식 엄마는 일단 더 양을 줄여달라고 애원을 했다. 아이고, 쌀을 200석이나 주면 어쩐단가요. 금쪽 같은 쌀을. 100석만 줘도 우리 식구 한 달은 배 터지게 먹고 남을 것인디. 그녀의 과장법은 알아줄만 했다. 그녀는 쌀 2대를 200석이라고 했고 주먹만한 고구마를 머리통만한 고구마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하자면 비유와 수사의 대가였던 것이다. 그러니 제식 엄마의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 그대로 믿기는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는 그 이야기를 꾸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꾸민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제식 엄마의 이야기 솜씨가 너무 능숙했고 너무 실감을 주었던 것이다. 본래 이야기란 과장과 수사로 성립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면 제식 엄마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던 셈이다. 7살에서 11살까지 나는 제식 엄마로부터 무수한 영계의 이야기를 들었다. 도깨비와 씨름을 벌인 이야기, 밭에서 귀신과 만나서 이야기를 밤새 나눈 경험담, 이른바 혼불이라는 불덩어리를 빗자루로 내리쳤다가 혼줄이 난 이야기 등 제식 엄마의 영계의 체험담은 다채롭고도 끝이 없었다. 한 번은 제식 엄마가 아파서 우리 집에 못 오는 바람에 내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쌀 2대를 들고 그 집에 찾아갔다. 서답바꿀 할머니네 집은 우리 집과 같은 동네에 있으나 북문 고개 쪽으로 더 올라가 성산 밑자락 비탈에 있었다.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니 골목이 가파르고 길이 몹시 비좁았다. 제식이네 집은 산 밑 언덕에 붙어있는 삼간 초가인데 쌀이나무 울타리가 드문드문 둘러져 있었다. 내가 그 집 좁은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인적이 끊긴 집처럼 집안이 썰렁했다. 아직 아침밥도 먹기 전에 이른 시간인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을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금방 헛간이나 으슥한 뒷뜰에서 갑자기 도깨비라도 나올까봐 잔뜩 겁을 먹고 마당에 서 있었다. 그때 정말 도깨비가 나오는지 어디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칠척 장신의 흑인처럼 피부가 새까만 수총각 제식이가 자기보다 몸집이 2배나 더 커 보이는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골목에서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 집에 소가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었다. 소는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잣집에서나 기르는 동물이고 제식이네는 땅 한 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제식이는 나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소를 끌고 마당가에 있는 헛간으로 들어갔다. 아마 풀을 먹이려고 성산에 아침 일찍 소를 끌고 다녀오는 길인가 보았다. 제식이는 본래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었다. 그는 어른이 되면서 남의 집 들리를 거들고 다녔는데 자기 어머니가 우리 집과 한 식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걸 알면서도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길에서 나를 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소를 끌고 헛간으로 들어간 제식이가 잠시 후에 혼자 나왔는데 그때서야 그는 내게 뒤뜰 쪽을 손으로 가리켜 보였다. 그런 뒤 그는 다시 헛간으로 들어갔다. 나는 쌀자루를 들고 뒤뜰로 들어갔다. 뒷마당이 뜻밖의 매우 넓었고 약간 경사가 있는 땅이었다. 서답바꿀 할머니가 큰 돌멩이 위에 냉수 한 사발을 올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었다. 인기척이 나자 그녀는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다. 오메, 우리 감나무집 대련님이 새벽에 뭔 일이다야. 마님 신바람 맞구만. 내가 며칠 못 간 게로 마님이 보냈구만. 엄니가 이거 보냈는디라오. 갖다 드리라고. 제식엄마가 자루를 받아들더니 말했다. 오메, 금쪽 같은 쌀을 또 뭐 털라고 또 200석이나 보냈을까에. 일도 못해준 여편네한테 가더라고 앞마당으로. 우리는 앞마당으로 나왔다. 뒤늦게 제식엄마는 아픈 신용을 하기 시작했다. 산신님이 누웠던 게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뻔질어질라고 해서 산신님한테 빌고 있었지. 그랬더니 쪼까 낫구만. 밤새 허리가 뻔질러질라고 해서 한참 못 잤다고 마님한테 가서 말씀드려두라. 그래서 못 갔다고. 알았어라오. 내가 보기에 제식엄마는 아픈 사람 같지는 않았다. 걷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얼굴도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 아니었다. 나는 궁금한 걸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소 어디서 났소? 샀소? 소를 바꾸마에 사기는 문돈으로 사. 우리 제식이가 어저께 아니 그저께 한평 씨름판에 나가서 따왔지. 저놈의 소를 들여다 놓고 근심이 늘었단 게 사방에서 소 팔아서 술 먹자고 온 게 제식이가 그 말을 안 듣고 이빨을 악물고 소를 감추려고 시방 여그저그 감출 데 찾아당기고 있지. 제식엄마가 소리를 더 낮춰 내게 귓속말을 했다. 소문내지 말어. 소 봤다고 하지 말라고. 대련님은 영악한 게로 어련히 입을 지킬까.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제식엄마가 부엌으로 가더니 집 덤불 불 속에서 구운 고구마 한 개를 가지고 나와서 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해름 참외라도 허리 쪼까 우선 허문 갈텐게 마님께 그렇고 일러라고잉.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소문 안 낸다고 다짐을 하고 나왔지만 집에 와서는 소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짐작으로는 제식엄마가 며칠 우리 집에 오지 못한 것이 그 소와 관련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뒤뜰에서 물을 떠놓고 산신령께 절을 한 것도 그 소와 관련이 있어 보였다. 제식엄만 결코 아픈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한 몸이 아팠던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제식엄니, 제식이가 누굴 닮아 그렇고 기운이 셀까? 그날 해름참에 언제 아팠더냐는 듯 우리 집에 나타난 제식엄마에게 어머니가 대뜸 물었다. 씨름판에서 소를 따온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어따 마님도 허나마나 말씀만 물으시네 거. 고시가 고시제 고시가 어디로 내뺀답디여. 우리 영감이 소시적부터 천하 둘도 없는 장사였단 게라오. 그러면 영감도 씨름판에서 황소를 따오고 그랬겠네. 그란디 어째서 부자가 안 되었을까이? 제식엄마가 나를 힐끗 바라본 뒤 말했다. 마님도 알고 계셨구만이라오. 우리 영감은 기운만 세지 물러터진 고구마 같았지라오. 씨름판에 나가라고 누가 그래도 시악시 볼기장만치로 얼굴만 뻘개졌단 게.
그러면 인자 제식 엄니도 아들 덕에 부자 되겠네. 큰 쇠양치가 집에 들어왔담시로. 제식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마님 제발 쪼까 살려주시오. 쇠양친지 송아진지 그놈의 동물 들어와갖고 내가 보타져서 죽겠소. 팔아서 술 먹자고 동네방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난린디. 제식이 그놈은 소 감춘다고 어디로 소를 끌고 가고 집에 없소. 소문 쪼까 안 나게 해도란 게 그러네요. 나는 소 꼴도 보고잡도 아는 게로 우리가 뭐 쟁기지를 땅이 있소 밭이 있소. 갔다가 풀어서 술이나 먹여버렸으면 마음은 편하겠는데. 제식은 그때 막 20살이 되었는데 힘이 세어서 씨름파는 몰라도 일꾼으로 이 집 저 집에서 인기가 제법 괜찮았다. 남의 집 일당 모슴살이가 제식의 본업이었는데 그때가 이미 벌이가 괜찮다고 들었다. 제식 엄마에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식 엄마는 빨리 아들 장가들이고 손잘 보는 일이 가장 큰 소망이자 급한 과제였다. 그렇고 기운 센 영감이 그렇고 빨리 죽는 건 또 무슨 좋아요. 언젠가 어머니가 이렇게 물은 일이 있었다. 해필이면 진로 힘센 놈하고 밤을 새워 씨름을 했은게로 그러지라오. 돈 나오는 씨름은 안 해도 돈 안 나오는 씨름은 밤을 새움시로 하는 영감인게 암만 장사라도 밤새워 부대 끼고 나면 맥이 빠진단게라오. 힘센 놈이란 젊은 도깨비를 말하는 것이다. 제식 아빠는 어느 날 밤부터 새벽까지 힘센 젊은 도깨비와 사생 결단을 할 요량으로 씨름을 해서 결국 그 녀석을 쓰러뜨리고 해가 뜰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웬일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저승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제식 엄마가 유난히 도깨비를 미워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원한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마 그녀가 그런 영물들과 가까워진 이유도 남편의 그런 죽음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도 그 무렵엔 거의 매일 귀신이나 도깨비, 혼불 따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마치 반쯤은 이승이 아닌 저승 쪽에 발을 들여놓고 귀신의 세계에서 귀신과 가까이 사귀며 살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나는 나도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도깨비나 귀신을 직접 만나게 될 거라고 기대 섞인 예측을 하고 있었다. 소이야긴 이상한 소문으로 동네에 번져갔다. 동네 아이들 말에 의하면 제식이가 소를 훔쳤다는 것이었다. 씨름판에서 소를 따왔다는 말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소를 훔쳐온 마을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그 마을은 읍내에서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이고 우리 읍과는 도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 거리 이상으로 멀리 느껴지는 지방이었다. 나는 동네 아이들 말을 믿지 않았다. 서답바꿀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는 할머니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씨름판이 진실인지 훔친 게 진실인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며칠 동안 나쁜 소문이 떠돌다가 드디어 제식이는 자기 집 헛간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들려갔다. 며칠 뒤에 제식이는 소를 빼앗기고 걸음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잔뜩 매를 맞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제식 엄마가 아들 죽을 쑤어줄 쌀을 얻으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가 토방에서 처음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걸 나는 보았다. 마님, 천벌 받으려고 내가 거짓말을 허겄소. 한평 씨름판에 가서 씨름해갖고 따온 소란 게 사람들이 믿어야 살지라오.
제식이 그놈은 말을 못한 게로 변명도 못하고 매만 맞았단 게라오. 아이고 불쌍한 새끼. 소는 어디 갔소? 어머니가 물었다. 시방 소 정신 있을까? 사람들이 뺏어다가 잡아먹었겠지라오. 흔적도 없이 뼛속까지 다 챙겨 먹었겠지라오. 어서 가서 아들 죽이나 써주시오이. 쌀을 받은 제식엄마는 고맙다고 저를 선에 차려나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는 무척 오랫동안 우리 집엔 아예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때가 초여름이었는데 7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 읍내는 온통 붉은 군대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경찰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고 거리에도 산에도 그리고 관청이 있던 건물에도 붉은 군대의 모습만 눈에 띄었다. 인민의 공화국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했고 전에 못 보던 흰옷 입은 지방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행정을 바로잡는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흰옷은 한복 바지 저고리를 말하는데 비록 이 지방 사람들이라고는 하나 내가 아는 얼굴은 거의 한 사람도 없었다. 며칠 뒤에 붉은 군대는 읍내에서 떠나버렸고 그 대신 흰옷 입은 사람들의 일부가 어디서 찾아냈는지 일본제 구구식 장총을 들고 읍내 치안을 담당했다. 그러나 총을 든 사람은 가뭄에 콩알만큼이나 드물었고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깎은 죽창을 어깨에 메고 다녔다. 금방 대밭에서 잘라낸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이었으므로 아직 푸른색이 선명하게 살아있어 낡은 구구식 장총보다는 죽창이 보기에 더 좋았다. 어느 날 저녁 나절에 거리에 나갔다가 나는 연하모 명의 장정들이 푸른 죽창을 어깨에 메고 북문 고개로부터 읍내로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머리에 흰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있었는데 눈빛이나 걸음걸이로 볼 때 기세가 등등했다. 그들은 지방 빨치산이거나 혹은 새로 그들 폐에 가담한 유격 대원들이었다. 그 일행 속에서 나는 뜻밖의 제시기를 발견한 것이었다. 제시기는 칠척장신이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일행의 맨 앞에서 죽창을 메고 씩씩하게 걷고 있었다. 유격 대원이라면 세도가 당당한 벼슬로 쳐주는 때였으므로 나는 마음속으로 제시기가 단숨에 그런 위치로 올라섰단 사실을 무척 놀랍게 받아들였다. 제시기는 그 일당 가운데 누구보다도 늠름하고 당당했다. 동네 아이들은 전에는 제시기를 바보라고 놀리곤 했었다. 그래도 제시기는 화를 내지 않았고 반박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는 벙어리는 아니지만 벙어리만큼이나 말을 할 줄 몰랐다. 그런데 바보 제시기가 그 모습도 늠름한 용사가 되어 푸른빛도 선명한 죽창을 어깨에 메고 동네 앞길을 씩씩하게 걷고 있는 것이다. 누가 제시기를 바보라고 했던가. 나는 제시기의 늠름한 모습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제시기는 나를 보고도 역시 옛날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 집에 와서 제시기가 유격 대원이 되었다고 말하자 어머니도 놀랐고 다른 가족들도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 기간에 우리 집에서는 서답바꿀 할머니의 소식을 무척 궁금하게 여겼으나 유격대가 읍내거리를 활보하는 동안에는 제식엄마 얼굴을 한 번도 구경할 수가 없었다. 세상은 또 한 번 뒤바뀌었다. 12월 어느 날 국군이 지방 빨치산을 몰아내고 읍내로 들어온 것이다. 빨치산과 유격대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연고자들은 산지 지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금방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심한 폭설이었고 또 오랫동안 그치지 않고 눈이 내렸다. 거처를 떠나 산이나 들로 떠난 사람들이 고생이 극심할 것은 당연했다. 제식이도 물론 자취를 감췄고 제식엄마도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 시간이 얼마쯤 흐른 뒤엔 빨치산과 유격대 활약상이 소문으로 읍내에 흘러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는 제식이 이야기가 당연 흥미거리였다. 산으로 잠입한 유격대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지서나 경찰관서를 자주 습격했는데 그때마다 제식의 모습이 맨 선두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제식이는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그야말로 대포와 기관총을 향해 그 문명의 흉기에 맞서서 죽창을 꼬나쥐고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경찰서나 지서까지도 그 무렵에는 국군의 협조를 받아 대포나 기관총 등 화력이 강한 현대무기를 임시 변통으로 갖추고 있었다. 대포를 향해 죽창을 들고 달려가는 제식의 모습은 정말 상상만 해도 처절하고 장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원시와 문명의 대결이며 인간과 무기의 대결이라고 부를 만도 했다. 제식이의 용맹담은 온 읍내에 퍼졌으며 제식이는 죽음을 초계같이 여기는 용사의 전범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지루하게 끌던 겨울이 겨우 끝나갈 때였다. 어느 날 밤늦게 서답바꿀 할머니가 소리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밤이 깊어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려할 시간이었다. 제식엄마는 앞대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산으로 통하는 우리 집 뒷뜰을 통해 집안에 들어왔다. 얼굴은 많이 상했으나 표정은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아이고 이곳이 누구디야 제식엄니 아니여. 그동안 어디 있다가 왔어. 경비가 철통 같을 텐디 어찌고 뚫고 들어왔을까이. 어머니는 친자매가 돌아온 듯 반가워했다. 마님 아이고 죽을 뻔했어라오. 토방에 털썩 주저앉으며 제식엄마는 먼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북문고개를 들어오는디 웬 총든 도깨비들이 앞으로 썩 나섬시로 나를 가로막더란 게. 비켜 이 연병을 하다가 급사를 맞을 도깨비더라. 내가 요렇고 호통을 쳤제라오. 총 들었다고 내가 도깨비를 무사워할 줄 알고. 총 아니라 대포라도 나는 안 무섭단 게. 마님 나는 그동안에도 북문고개를 수도 없이 넘어댕겼단 게요. 집에 와서 이불도 가져갔고 보리쌀 남은 것도 가져갔고 소금떡도 가져다가 먹었지라. 나는 총든 도깨비들 안 무서운 게로요. 어디서 밥을 해먹고 살았는디. 아무디서나 솥단지 걸어놓고 군불 지피면 내 집이나 매 일반일제라오. 어디 집 짓고 돗자리 깔고 살아야만 맛이 간디라오. 가먼디로 조가 댕겼어라오. 제식인 시방 어디 있어. 자식 하나 있는 것이 살아야 할 텐디. 아이고 마님 그렇고 말거라오. 그저께 산에서 만나갖고 인자 우리 모자 그만 읍내로 돌아가자고 내가 말했지라오. 그랬더니 엄니 먼저 가면 나중에 오겠다고 허던거만요. 그렇고 한번 말했은 게 인자 몇 밤 자고 나면 들어오겠지라오. 들어와서 자수를 해야 할 텐디. 글매 자수를 해야겠지라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을 텐게로. 서답바꿀 할머니는 다시 안 가?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이고 대련님 안 가고 말고 나는 아주 살라고 왔단 게. 인자 전처럼 자주 와서 이야기도 해줄 텐게 우리 노련님 걱정 말란 게. 그런데 말이여 인자 본게로 사람 도깨비들이
서답밖을 도깨비들보단 몇 배나 무섭더란 게. 나는 죽을 고비를 골백 번도 더 넘었다고.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서답밖을 할머니 이야기 생각이 금방 간절해졌다. 도깨비보다 더 무섭다는 사람 도깨비는 대체 무엇이고, 또 얼마나 무섭기에 서답밖을 할머니조차 겁먹은 표정을 지을까. 할머니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고 늘 장담했던 것이다. 나는 염치불고하고 할매에게 말했다. 서답밖을 할머니 이야기 쪼까 해주시오. 이야기를? 시방? 아이고 나 쪼까 살려두라고. 내가 시방 백리길을 걸어왔는지 구만리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겠는디 시방 어찌고 이야기를 다 할까. 백가죽이 등짝에 딱 붙어갖고 숨도 시방 크게 못 쉬겠는디. 그만두고 너는 일찍 자라. 제식없니 밥이나 먹어야 이야기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니는 일찍 자라고. 어머니가 듣기 민망했던지 나를 책망했다. 서답밖을 할머니가 말했다. 대련님도 인자 쪼까만 더 크면 사람 도깨비들은 눈이 시리게 보게 될 텐디 무시 그렇고 급할까이. 아따 내가 오랜만인 게 인심 한번 쓰고 갈란다. 얼렁 짤막하게 그러면 한 개만 해볼까.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서답밖을 할머니 치마 앞으로 다가들었다. 사람 도깨비들 이야기를 해달았고 사람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시오. 할머니는 잠시 구상을 하느라고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대마 태천상을 알으? 모른디요. 읍내서 가차에 있는 산이제. 징역에도 가시 넝클도 많고 험한 산이여. 이 산에 며칠 있었는데 한 번은 고추장 생각이 굴뚝 같더란 게.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동네로 가서 고추장 한 사발을 얻어갖고 새북참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무시 뒤에서 따라오더라고.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더란 게. 난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척 들으면 척 알제. 옳제. 저 연병을 놈의 도깨비가 또 쫓아오는구나. 그동안 쪼까 안 만나서 어째 서운타 했더니 용케 내가 여긋는 줄 알고 반가워서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돌아다 보고도 않고 싸먹싸먹 걷기만 했지. 내가 걸음을 빨리 걸으면 그 잡것이 더 빨리 따라오고 내가 싸먹싸먹 걸으면 그것도 싸먹싸먹 따라오더란 게. 옳제 네가 어디꺼정 나를 따라오는지 보더라고. 거구는 수물띠가 많은 산이여. 굴도 많고 움푹 파진 구덩이도 많지. 나는 빨리 걸어가다가 느닷없이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고. 지놈이 눈이 10개라도 못 찾을 텐게. 굴 속에서 숨도 안 쉬고 있었지. 인자 잡것이 돌아갔겠지. 바 두마지게는 메고 남을 시간이 갔은게로. 그렇게럼 생각하고는 마음을 푹 놓고 굴 속에서 나오는디 웜에 이런 처죽을 놈이 있단가. 나는 또 보다 보다가 코로코롱 심히 곰 같은 놈은 처음 봤단 게. 이놈이 내가 굴 속에서 나가자마자 내 매가지를 죽어라고 꽉 틀어쥐고는 무시라고 하는 거 허니 요년 꼼짝하거나 소리를 냈다간 쏴 죽일란 게. 그 새끼들 어딨어. 그것만 말해주면 살려주고 말 안 하면 지금 쏴 죽여버릴 텐게로. 아 이러더란 게 그시. 도깨비가 총이 있었디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그런단 게 총이 있은 게 쏴 죽인다고 했겠지. 요렇게로 본 게 한 손에 총을 들고 있더란 게. 내가 말을 하면 우리 제식이도 죽고 아들 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죽게 되지. 개죽음을 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거기서 엎지면 코 닿는 데 있었은 게.
그래서 내가 꾀를 먹고 느닷없이 악을 버럭 질러버렸다고. 그 소리 듣고 도망들 치라고 말이야. 저리 비켜. 이 창시를 12토막 내갖고 국을 끓여 먹을 도깨비야. 비키라고 썩. 그래서 어찌고 되었는디요? 어찌고 되기는 어찌고 되겠소. 그 총든 도깨비도 벼락 같은 내 소리 듣고 놀래서 내 매가지를 놓아버리고 달아났고, 사람들도 어디로 피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살았지. 도깨비가 없어지고 나서 본 게 내 손에 고치장 한 종지가 그대로 들려있더란 게. 아이고, 시원한 물에다가 보리밥 한 그릇 말아갖고 풋고치 오고 된장 오고 쪼까 먹었으면 쓰겄다. 애써소. 인제야 밥이나 먹으라고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제식 엄마를 불렀다. 서답바꿀 할머니는 늦은 저녁을 얻어먹고 쌀과 보리를 조금 얻어가지고 자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 며칠 뒤에 제식은 읍내로 돌아왔는데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소문도 있었다. 읍내 외곽에서 전투 중에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쪽 소문이 맞는지 제식이 본인 말을 들어보지 않고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하기야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자수를 했건 포로가 되었건 제식이는 금방 확실하고 분명한 신분을 획득한 것이다. 그는 읍내를 경비하는 의용 경찰대원으로 쉽게 채용되었다. 젊은 남자의 절대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제식이처럼 건장하고 용맹한 사나이를 경찰도 그대로 두고 볼 처지는 아니었다. 의용 경찰대는 때막 편성되었는데 읍내 치안을 교란하고 침범해오는 지방 빨치산이나 유격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게 주된 임무였다. 임무가 임무인지라 대우도 좋았고 기세도 당당했다. 그들은 군인처럼 푸른 제복을 입었고 최신 소총이었던 M1 소총을 각자 휴대하고 다녔다. 허리에는 탄띠도 늘 두르고 다녔다. 의용 경찰대는 아침마다 경찰서 앞 광장에 모여 제식 훈련도 했고 노래를 부르며 사기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 때는 꼬마들이 모여들어 얼마간 부러운 눈초리로 의용 경찰 대원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들은 전에 유격 대원들이 그랬듯이 대오를 형성하고 읍내거리를 행진할 때도 있었다. 꼬마들은 이때도 의용 경찰의 행진을 뒤쫓아다녔다. 제식이는 키가 커서 이번에도 맨 앞에서 행진했다. 푸른 군복을 입고 어깨에 최신식 M1 소총을 맨 제식이는 행렬 가운데 누구보다 늠름하고 당당해 보였다. 그는 용감한 무사답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앞만 보고 행진했으며 누구에게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보란 게 저 사람이 제식이야. 장군 같다고 누가 저 사람을 보고 제식이라고 허겄는가. 마을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식의 그 장군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기간은 그다지 오랜 기간이 아니었다.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전투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맨 앞에서 달려나가던 제식이는 겨울이 다가기 전에 읍내 외곽 어느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것이다. 장례식은 경찰서 앞 광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그의 시신 위에는 자랑스럽게도 대형 태극기가 덮여 있었다. 제식 엄마는 그 장례식장에 웬일인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래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죽기보다 싫다는 말을 자주 하긴 했었다. 서답바꿀 할머니는 산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녀가 행방불명이라고 그 장례식장에서 수군거렸다.
나라의 높은 사람이 장하고 거룩한 용사에게 수여하는 훈장이 장례식장에서 잠깐 사람들에게 보여졌으나 정작 그것을 받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장례식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말했다. 아마 영감에게로 폴세 갔을 것이여. 아들 장계 보낸단 핑계로 여태 살았는디 인자 핑계가 없어졌은게. 서답밖을 어디서 영감태기를 만나갖고 아이고 시상 살기 귀찮은 게 가버려야지 하고 영감태길 따라갔을 것이란게. 서답밖을 할머니를 그 뒤로는 만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처럼 할머니가 그때 영계로 돌아간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이승에서도 그처럼 자주 왕래하던 영혼의 세계 말이다.